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어제와는 또 다른 시장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어제 충격을 받으면서 저희가 장 출발하는 상황을 전해드렸을 때는 지수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그래도 힘을 내면서 코스닥이 상승 전환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시장도 역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자, 하지만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가 힘을 못 내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도 결국에 상승 전환에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메모리 가격도 업황이 좋지 않다, 가격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그렇게 쏠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네. 반도체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 오늘도 마지막까지 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모습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보게 된다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아쉬운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 대금 어제를 보게 됐을 때 5년간 추이를 확인을 해본다면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거래 대금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경계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증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관망의 장세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증시 자체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특징점을 찾아보게 된다면 어쨌든 간 아직도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지금 받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여러 가지 증시에서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공통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또 그러한 공통점들, 투자 포인트들 오늘도 잘 정리해서 2시간 동안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자, 시장이 안 좋아서 쉬어가는 것뿐이지 실적이나 수출 너무나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법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간밤에 애플 아이폰 신작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1차 충실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항공주들이 하반기에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이야기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톡에서는 KB국민은행 장지철 박사와 함께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한번 예상해보고 대응책도 세워보겠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3대 지수가 일제히 1% 상승이 보이는데요. 제조업, 고용지표 부진으로 지난주 최악의 한 주를 보낸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3.5% 상승하였고 첫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애플의 경우 강보합권에 맞물렸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침체된 소비자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에 소매 관련주, 은행주 등도 지난주 손실을 다소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나올 마지막 주요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 상승률보다 둔화될 예정으로 2%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한 달 전 블랙 먼데이의 충격을 걱정하며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에 중국마저도 디플레이션 공포가 계속되는 양상 속에
불안감이 지배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의 변동폭이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장 초반엔 3%까지 급락하였고 장 막판엔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회복되면서 0.5% 하락 마무리되었는데요. 미 증시의 변동성이 아시아 증시를 짓누른 상황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양상에 유의하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시 어제 좀 뒷심을 발휘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증시 영향 받으면서 상승 출발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간만에 좀 상승 시작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2% 넘게 빠지며 시작하면서 2,5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가 하락폭 대부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다시 아래 공포가 들이오며 지난 8월 5일과 같은 블랙 먼데이가 펼쳐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매도 일관이던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낙폭과대했던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지수를 지탱했던 금융주가 내리면서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 코스피와 같이 하락 출발한 후 7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며 오히려 1% 넘게 상승하면서 710포인트 선까지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매수 속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반면에 최근 강세를 보였던 2차원 섹터가 주춤하는 모습으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한 상승 민감도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늘 장은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표결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통과된다면 국내 바이오 위탁개발 생산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악재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통과한다 해도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전략이 오늘장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도 그리고 미증시도 그렇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연동된 움직임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 종목까지 선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삽 전문위원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장에 그래도 마지막에 좀 힘을 내면서 어려움을 좀 극복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두 분이 열심히 상의를 하셨다고 좋은 주제를 가져왔는데 오늘도 상의하셨어요, 두 분? 네, 이제 항상 상의해서 주제를 결정하고.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지 먼저 실리섭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상반기 K뷰티 열풍에 힘입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표 화장품 투톱은 30%가량 하락했는데요. 더딘 중국 시장의 회복과 거시경제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자 하나증권은 주도주 중심의 매수를 제한하는 등 저가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쏟아지고 있죠. 화장품 기업들 다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그래도 좋은 실적들이 나왔어요. 대형주들은 조금 실망감이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실적도 잘 나오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가는 못 가면 시장이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에이블 CNC, 미샤의 에이블 네. CNC가 그때 몇 배를 갔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에이블 CNC, 미샤는 대표적으로 가두 매장이죠. 네네. 길거리에 있는 매장.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중국 면세점 그 위주로 지금 갔었던 그 씬이 있었고요. 네. 지금도 또 K뷰티가 또 가는데 지금 완전 다른 그 다른 줄기로 양상이죠. 가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를 넘어갈 때
부침이 한 번씩 있고 뭔가 플랫폼의 재편이라던가 지역의 재편이라던가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완성되고 나서 폭발하는 과정이 한 번씩 크게 있는데 이번째가 트립 세 번째 웨이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그 폭발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요? 지금 이제 폭발의 구간에 있는 것이죠. 폭발의 구간에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에이블 CNC, 미샤의 에이블 CNC가 보여줬던 그 파괴력, 네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보여줬던 파괴력, 지금 그 이상으로 지금 주인공들이 바뀐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미 그쵸, 밑에서 축포는 쏘아 올렸고 여기서 뭐 한 번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제 죽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죽지도 않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지금 최근에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안 깨지고 계속 추세 이어가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해서 마지막 상승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 파동상 5번째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온다면은 그쵸, 활용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격이 파티가 상당히 준비돼 있나요? 예,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지만 네.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5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어. 지금 일단 그 젊어졌어요. 일단 그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이제 화장품 모델이 이영애 씨에서 안유진으로 바뀌는 그 과정. 네. 그게 대표적인데 지금 이 플랫폼에 다가서는 사람들도 바뀌고 있죠. 올리브영이 20, 30대의 성지라면은 지금 다이소랑 무신사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더 어린 연령층에. 예, 지금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에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분이 고등학생 때 자기 신발을 올리다가 지금 그런 대단한 CEO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쇼핑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나이 때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지금 부까지 거머 주셨는데 이제는 성수동의 성지, 성수동에서 지금 둘이 맞붙었습니다. 지금 서로 약간 지금 공정의 고소까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올리브영의 페스타가 연말에 있는데 무신사의 페스타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팩트 체크는 안 된 상황이 공정위에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입점사에게 올리브영이 너네 무신사 페스타 가지 말라고 했다는 지금 무신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무신사랑 올리브영, 다이소가 굉장히 핫 플랫폼으로 떠오르다 보니 여기에 입점하는 어떤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플랫폼이 굉장히 지금 파괴력이 있는 지금 저기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한 건 사실인데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도 콧대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디 브랜드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플랫폼에서 팔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변을 넓혀야 되니까. 네. 예.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은 자체 브랜드, 자체 플랫폼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프라인 아리따움의 지금 사정은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뤘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자영업자 사장님들 지금 울고 있다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온라인도 자체 몰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이소에 입점했습니다. 다이소예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했거든요. 네. 자, 예전 같으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니 오프라인에 다이소니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있거든요. 무슨 이미지냐? 이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자신들은 약간 럭셔리이기 때문에 백화점 아니면 면세점에서 향수 냄새 나는 데서 팔아야지 다이소 같은 데서 지우개 냄새 나는 데서 팔질 않거든요. 네. 지우개 샤프 볼펜 냄새 나는 데서 자기네 걸 판다고요? 그거 인정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9월 5일 날 마몽드 세컨드 라인 미모바이 마몽드를 출시하면서 다이소에 입점을 했고요. LG 생활건강은 7월 달에 다이소 전용 케어존을 런칭했습니다. 네. 여기서 벌써 이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도 이제는 그동안의 이 대형 기업, 대형주, 대형 브랜드들만 선전한 모습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다이소에도 팔고 올리브영에서도 팔아야 되고 무신사에서도 팔아야 되고 이런 쪽에 파워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주들의 움직임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긴 조정의 끝을 딛고 지금 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전일 무려 6%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금 14만 원 선 돌파에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8월 중순에 11만 5천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하락 구간을 메우기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8% 가까운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8만 8천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화장품줄들과는 다르게 조정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고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9%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이소와 관련된 이슈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이소에 입점을 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토니모리입니다. 현재 구간 9천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분위기상 반등을 내지 못했던 실리콘2가 전일에는 두 자릿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5일 차트 다시금 우상향 곡선으로 틀어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만 3천 원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요즘에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중소형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제닉입니다. 어제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4일에도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 추세 자체도 좀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최근 유의미한 반등이 다시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대형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소형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또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골라야 할 텐데 앞서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이제 이 다이소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두 종목을 사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봐야 될까요? 네, 역시 VT죠. 다이소에서 대박을 낸. 다이소의 빛을 뭔가 분위기를 바꿔준. 네, 그리고 파우치로 팔아서 대박이 난 거죠. 자, 그 5파동 얘기를 했는데 네. 에이블 CNC가 2012년도,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 564원이 됐다가 아이고. 2012년도에 6만 원을 찍습니다. 이 당시에는 명동의 가두 매장 그 위주로 올랐거든요. 그쵸. 토니모리나 에이블 CNC, 미샤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인공이 아니죠. 에이블 CNC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밑바닥에서 월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파동에서 불꽃 랠리를 펼친 다음에 거기서 제자리 걸음으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이라는 것이죠. VT도 그렇고 지금 화장품 브랜드에서 대장주는 VT고요. 네, OEM, ODM 대장은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그렇죠. 플랫폼의 대장은 실리콘2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월봉이 전부 다 3파동까지 나왔어요. 3파동 나오고 4파동에서 쉬고 마지막 5파동을 에이블 CNC에 예전에 12년도에 그 엄청난 시세처럼 한 번 더 뿜어낼 수 있을까? 만약 그게 나온다면 지금까지 1, 2, 3, 그러니까 13이죠. 13파동을 못 먹었어도 제일 큰 걸 먹을 수 있다. 마지막 5파동이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네. 마지막 불꽃이 가장 장렬하게 전사를 시키는 불나방들을 불러일으키는 파동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 나온다면은 지금 연말에서 연초에 걸쳐서 대미를 장식할 가능성이 크다. VT는 이제 다이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VT의 리들샷입니다. 네. 근데 100이랑 300짜리, 지금 500짜리 앰플도 나왔는데 100이랑 300짜리를 처음에 파우치로 팔았는데 파우치가 3,000원이에요. 12ml짜리 2개, 3개 든 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0대, 20대들이 몰려가 있는 것이죠. 올리브영보다는 한 단계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란템으로 등극을 했고요. 결국 VT가 다이소라는 플랫폼에 화장품이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무슨 아까 전에 제가 지우개 냄새, 볼펜 냄새 난다고 했는데 지우개 냄새, 볼펜 냄새 남자분들은 아니면 본드 냄새 이런 거 나던 공간에다가 뷰티가 들어오면서 이 공간이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야, 저기 들어가면 우리 인디 브랜드들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VT가 어떤 총화로 떠올랐습니다. 다이소의 총화이자 인디 브랜드의 총화로 떠올랐고 리들샷이 50에서 500짜리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술이
무서우신 분들은 이걸로 지금 그렇죠. 합니다. 아예 실제로 그냥, 실제로 상반기에 실적도 굉장히 개선됐죠, VT. 네, VT 실적이 극적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죠. 네. 다이소 뷰티 실적이랑 이 리들샷 가진 VT의 실적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VT가 이렇게 상반기에 기록적인 영업이익이 100% 넘게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또 신규 라인도 출시를 하면서 올리브영 쪽에도 이제 또 들어갈 거다라고 VT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에 더 파동을 일으키면서 불꽃을 뿜어낼지 화장품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가규정 파트너님께서는 화장품주 중에 어떤 걸 고르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사 중에서 이제 1위 기업이 실리콘투다 말씀 주셨는데 네. 실리콘투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4만 원대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리콘투 제가 이 슈레이더 나오면 한두 번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째 지금 가지고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인 정보들을 좀 더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앵커님이 오프라인 매장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6월 달에 모이다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쇼룸 형태, 그러니까 편집샵 느낌으로 올리브영처럼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추후에 이제 2호점, 3호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연도 12월 달 말이었나요? 이때는 캐나다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스코시마트라는 곳에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 스코시마트라는 곳은 뷰티나 이제 음반 등을 취급하는 좀 다양한 만물상 느낌의 그런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쪽까지도 지금 오프라인 지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국 오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이제 전광판에 조선미녀 그 맑은 쌀 선크림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실리콘투가 딱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미녀 대박이 났죠. 네, 진짜. 그래서 조선미녀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스킨 천사 같은 이제 K 뷰티 브랜드가 이 실리콘투의 또 매출을 또 견인하는데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상반기 매출액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지금 지난 1분기, 2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매출액 자체가 대략 한 3,3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023년도 매출액이 3,400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 지금 상반기에만 지난해 거의 한 90% 정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달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2분기 역시도 매출액이 2,000억 가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지역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세 자릿수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까지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좀 열풍이나 주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리콘투 말씀드린 4만 원대 구간 내에서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이 트렌드 과연 이번에 정말 시세 한번 분출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주, 대형 브랜드들이 인기가 있는 모습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소형으로 옮겨 타더니 이제는 플랫폼 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고 연령이 어린 연령대에서 많이 팔리는 그렇게 회자가 되는 브랜드들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실리콘2와 VT 두 분이 하나씩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더 자세하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규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30년 12억 5천만 명의 성인 비만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만 치료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보험 급여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처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면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고비가 다음 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화까지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 되어가는 비만 치료제, 바이오의 주도 섹터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인데 오늘 두 분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런 욕구를 반영한 섹터를 선정해 주셨나요? 자, 비만 치료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을지
아직 뭐 시판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 디스크의 그 약물이 이번에 네. 10월 달에 빠르면은 출시를 한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계속 네네.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노보노 디스크 쪽에서 또 유명한 비만 치료제 약물이 있었습니다. 싹센다라는 약물인데 매일 투여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가 되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싹센다보다도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한 4번 정도인가요? 4번 정도 그렇게 취하면 되기 때문에 그 복용에 있어서 편의성이 조금 높은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효과가 네. 좋다면 얼마 들어도 상관없이 합니다.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비만 관련해서 이제 주비땡이라는 곳에 도움을 받으신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비만 치료에만 1,000만 원 정도 쓰신 분도 봤고요. 아이고. 거기에다가 뭐 지방 흡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복부 지방 빼는 데만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병원들은 좀 안 좋겠네요. 이런 소식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출시되는 미고비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싹센다보다는 3배 정도 비싸거든요. 네. 싹센다가 한 달에 한 30만 원, 30만에서 5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미고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대 정도는 잡아야 돼요. 150만 원. 근데 6개월 정도 복용한다 치면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안쪽이기 네. 때문에 거기서 이제 10%씩 이제 계속 감량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이렇게 비만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다이어트에 대해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또 이런 약을 또 섭취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 사실 이 약물의 본질은요 비만 치료제보다는 그 이형 당뇨 환자를 사실 당뇨 치료제죠, 원래. 해서 네. 당뇨 치료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형 당뇨 치료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젬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에서 부족 사태가 지금 4분기까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형 당뇨 환자가 대략적으로 한 600만 명 정도에 이를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다이어트 하시는 환자분들이 당뇨 환자분들한테 조금 양보를 조금 해줘야 네. 되지 않나. 약물이 좀 그렇죠. 많이 풀릴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익률, 마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후발주자가 일라이릴리의 이형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 젯바운드라는 이제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액이 한 5, 6조 정도 분기에만 이 정도 판매액을 기록을 한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판매하는 약물 자체가 오젬픽, 위고비, 싹센다 지금 3종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많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달쯤에 이런 이제 오젬픽과 위고비가 국내 출시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국내 이제 식약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찌감치 각각 허가는 2022년도 됐죠. 네. 올해 4월 달에 허가를 받았고요. 마운자로는 뭐 이제 아직 출시 일정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6월 달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런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지금 비만 치료제가 또 효과가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수명을 늘려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비만 환자들이 살을 뺐을 때 조금 더 동안처럼 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그렇죠. 있는 것 살이 빠지면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또 우리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만 치료제 중에 서도 좀 가장 먼저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비만 학회에서 비공개 파이프라인을 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할 때 근육도 빠지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근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오히려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지금 신개념 비만 치료제로 디자인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지금 2가지 비만 신약을 동시에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또 오는 2027년도에도 출시가 예정되어 네. 있는 지금 약물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다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과연 진짜 국내에 출시가 될지. 그럼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어떨까요? 고은변 앵커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견 제약국에서 마감했던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8일에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후에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20일과 비교했을 때 11,000원대였던 주가가 22,000원대까지 한 100%가량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DXVX 같은 경우에도 25%가량의 강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하락 추세를 22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져가다가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121선을 돌파하진 못하고 2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17%가량의 두 자릿대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3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이 나온 거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전거래일 1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고요. 유통 관련 기업인 블루엠텍 역시나 위고비가 다음 달에 국내에 착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이죠. 전일에는 보합권에서 지금 마감을 했고요. 직전일 같은 경우에는 8%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무궁무진한 확장성은 긍정적인 전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된다면 빠르게 섹터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미약품처럼 어쨌든 네. 우리 국내에서 국내 제약사 가운데 또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또 신제품이나 뭐 혁신전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결국에 큰 흐름 따라가자. 위고비 수혜에 네. 맞는 걸 골라야 될까요?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유통사만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요. 실리콘은 이제 화장품 쪽 유통사라고 네, 본다면 그렇죠. 저는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인데, 블루엠텍. 네, 그 의약품 유통업계의 쿠팡을 꿈꾸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B2B 기업이라고 볼 대상으로 수가 하는 있겠습니다. 업체죠?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상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존의 이런 의약품 쪽의 유통 체계를 보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의약품 쪽 이제 영업사원들, 제약 영업사원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번다, 리베이트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업계의 특징이 빅3라고 불리는 지오영이나 백제약품, 동원약품을 비롯해서 상위권 유통사가 그동안 주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었거든요.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종합도매라고 불리는 이런 큰 덩치의 회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굉장히 좋은 구조였는데 중소형 제약사들은 아무리 판매를 하고 싶어도 그 판매 경로를 뚫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네.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이 지금 생기게 되면서 그런 이제 정보의 그 평등성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생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네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회원사들은 보통 이제 병원과 의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그 의약품 판매 업체 쪽에서 구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약품 이커머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기 제품이나 추천 제품들, 또 프로모션, 할인 제품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네. 국내 제약사부터 외국계 제약기관의 또 이제 브랜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를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통이 되려고 하는 이제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노보노디스크의 약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지금 블루엠텍을 통해서 유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의약품 보감이나 이제 배송 판매 쪽에서도 경쟁력을 지금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의약품 전용 물류센터도 지금 현재 본격 가동 중에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쿠팡을 꿈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병원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병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글쎄요. 강남입니다. 네, 그렇죠. 강남. 그래서 그 강남 쪽에 부동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현재 그래요? 당일 내 배송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의원의 한 34%가 강남 3구에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 최근에 7월 달부터 계속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3만 원 구간대를 향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블루엠텍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위고비가 이제 블루엠텍 플랫폼을 통해서 또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수혜 때문에 어쨌든 한 두세 달 전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신리서브 위원님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라이릴리를 닮은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네, 일라이릴리가 노보노디스크보다 하나 좀 더 있다면 도나네마비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FDA에서 승인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샤페론도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하고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와 닮을 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일라이릴리는 라인업이 마운자로와 제파운드잖아요. 네네.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에서 그거를 약간 변형한 지금 그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에 대응하는 게 제파운드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치매 치료제 이 도나nem밥이 있죠. 지금 샤페론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누베신을 개발했고요. 치매 치료제는 누세린을 개발했습니다. 네. 둘 다 누로 시작하는데 비만 치료제가 경구제형으로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게 되겠죠. 그쵸. 지금 다 나오는 게 주사제형이고 그게 뭐 더 늘린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펩트론 기술을 사용해서 한 달로 늘리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주사를 맞는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하루든 일주든 일주일 만이든. 한 달이든 뭐 아프면 덜할 수 있겠지만 주사를 언젠간 또 맞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인데 먹는 것이 만약에 효능이 그만큼 있다고 하면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네. 먹는 거, 패치형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이 굉장히 지금 서로 제약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샤페론이 지금 아직 단계가 전임상 단계나 아니면 임상 일상 초기이기 때문에 섣부르긴 하지만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 판단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기대감으로 샤페론을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두 분이 사이좋게 한 종목씩 말씀드린 것처럼 위고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블루엠텍을 하나 주셨고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샤페론까지 함께 봤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저희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두 가지 리포트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SK텔레콤부터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텔코 40년, AI 60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SK텔레콤이 여태 40년간 무선통신 사업자 1등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좀 AI 쪽 인공지능 기업으로 60년간 선도를 하면서 이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는 리포트인데요. 일단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AI 피라미드 전략에 대한 성과를 좀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23년 9월 정확하게 1년 전에 발표된 전략입니다. AI 인프라, AIX 넘어서 이제 AI 서비스까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최종 목표는 28년이 되겠습니다. 28년에 매출 25조 원 중 AI 비중이 36%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AI 쪽 매출이 9조 원가량 발생해야 하는 셈입니다. 일단 이번 분기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이 통신 3사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현재 7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가 5만 원 중반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차트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는 게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띤 통신주들이 부각을 받는 것도 있고요. 또 밸류업, 배당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5거래 연속 내리고 있는데 그 내에서도 이 SKT뿐만 아니라 통신주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3%가량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전략에 대한 성과 어떻게 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AI 관련 주요 투자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협약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AI 인프라 쪽 성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24년도 매출이 2.4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3년 전인 21년도와 비교해서는 2배가량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이 람다나 SGH 같은 좀 외부 회사와의 협약도 좀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AIX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G 1.6천만 명 늘었다고 하고요. 또 24년 상반기 엔터프라이즈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7%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로 꼽히는 AI 서비스 쪽도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멀티 LLM 에이전트 업데이트로 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퍼블렉시티 A닷과 현재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1년 동안 이 SK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향후 이게 유료화로 변경이 된다면 추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겠죠. 이 텔코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AI와 인공지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SK텔레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한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를 72,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대비 5.8% 내린 셈이거든요. 제목처럼 좀 단기적으로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긴 호흡,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이 시그널이 유효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 프리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비수기 잔여 충당금 문제로 인해서 약간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가 72,500원, 현재는 5만 원 선 초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쯤이었죠. 한 서너 달 전쯤에 목표가 7만 원 코앞까지 갔던 바가 있고요. 일단 2분기 실적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71억 원으로 부진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잔여 충당금 46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여전히 잔여 충당금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티몬 사태뿐 아니고요. 그리고 전통적 비수기도 맞았고 B2B 매출 쪽도 좀 부진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네, 다만 이런 영업 환경이 최악의 구간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증권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율 회복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외형 성장 자체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수익성이 높은 리모델링 단품 쪽으로 판매 증가 전략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엌이나 화장실 등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매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위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패키지 공사 수요로 이어질지까지는 현재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 단품 쪽으로 판매를 늘리는 전략이 좀 적절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의 구성을 봐도 리모델링 부엌 같은 부분이 좀 강하게 차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익이 성장되고 배당 지속성 확보로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늦춰지면서 목표 주가가 하향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주말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도 미국도 블랙 먼데이는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낙폭이 컸던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도주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신제품 이벤트를 치른 애플은 장중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부합으로 끝났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 유닛이 완전체가 아닌 베타 버전이라는 점이 시장의 평을 엇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 혁신이 없었다는 게 매번 애플의 신제품 발표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이보다는 아이폰 16 등
신제품들이 얼마나 소비자들의 교체 수요를 일으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2.5%로 상향되는 등 금요일 고용발 침체 불안은 완화된 상태이긴 합니다. 8월 초부터 이러다 보니 요즘에는 9월 FOMC가 죽음의 밸런스 게임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이전 FOMC에 비해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더 띌 것으로 보이지만 지나치게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띄었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미묘한 균형이 요구되는 FOMC가 될 듯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연휴 및 과세 불확실성 등으로 거래가 계속 말라붙은 상태이고 외국인들도 최근 한국 비중을 줄이고 있는 등 수급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제 블랙먼데이 제한 없이 주가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보면 지금은 어지간한 악재는 선반영하면서 싸진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반등, 침체 불안 완화 등 미국발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 한국처럼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의 8월 수출 서프라이 소식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회복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장전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 2030년에 대전 규모가 1,000조가 넘을 것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재룡산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등이 있는데요. 최근 전력주들이 많이 눌려 있는데 충분히 저가권에서 반등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굳이 단기 매매가 아닌 스윙 방식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주인 SY 스틸텍, 해리스 관련주인 우리바이오, 마리화나 관련주 등이 있습니다. 첫 대선 토론회이니만큼 시장의 관심도 또한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대상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일 매매만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 반발 매수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 우리 시장에도 적용될 것인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닥은 어쨌든 상승으로 말아 올렸고 코스피도 마지막에 낙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발 매수가 들어올지 여부를 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최근에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코스피 큰 폭의 매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야당 쪽에서도 금투세 유예와 관련된 이야기들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더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오윤진 팀장님 오늘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개장년 탑3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 관련된 얘기인데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보다 좀 많이 부진했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등락폭을 보면 확실히 코스닥이 부진하기는 합니다. 대외적인 이제 코스닥 시장의 그 신뢰 부진 이것도 문제지만 이제 더 큰 문제는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기업만큼 실적이 중소형주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내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업의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부품 공급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대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뒤후에 차차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가격 괴리가 굉장히 커진 만큼 좁히기 과정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 나오는 시기에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의 회복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먼저 거래량, 거래 대금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추세적인 반등을 할 거니까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 반드시 거래 대금이 동반돼야 진짜 반등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시업황과 연관지어서 이제 업종 하나를 보자면 이제 항공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비용 부담적인 측면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어쨌든 강세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죠. 또 국제 유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항공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크게 둔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추석 연휴에 더해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10월에 초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게 되고요. 해외 여행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4분기부터 항공주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진에어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은 거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 항공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캐즘 진입 이후에 이제 배터리 안정성이 화두가 되면서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 대비해서 명확하게 높은 안정성을 가졌죠. 하지만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빠르면 이제 3년 뒤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앞서는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서 당연히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주도 회복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이 더 강한 업종이 종목이 조금 더 빠른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하니까 2차 전지주를 만약에 지금부터 공략하실 분들은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이 어디에 가장 강한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투자의 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코스닥 거래대금 회복 요건이 관건이다라고 지수단에서 이야기해 주셨고 항공주 그리고 전고체 섹터의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떠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간밤에 아이폰 16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능적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AI 칩이 좀 들어갔다는 부분들인데 3나노 공정으로 좀 만들어진 A18 칩이 좀 들어가게 되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생성형 모델로 이제 구동해서 최적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생각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다 탑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간밤에 애플 주가가 거의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그 일단은 또 보게 되면 이제 iWatch 10이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도 보게 되면 알루미늄이라든가 티타늄 케이스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10에서 20% 정도 좀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좀 기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심 50m까지도 들어가더라도 지금 방수 기능이 좀 된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30분 만에 최대 80%까지 지금 이제 충전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시장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내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자화전자라든가 LG노텍이라든가 그리고 BH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오늘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이제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웃바운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8월 달에 보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행을 가신 분들이 632만 명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7%나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8월 인천공항을 통해서 화물 수송 실적이 약 24만 톤인데 작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증가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객 수송량이 18%에서 6% 정도 증가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EU 같은 경우에도 여객 수송량이 있어서 이제 2% 정도 좀 증가되었다는 내용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유가도 좀 내려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도 델타 항공이라든가 아메리칸 항공이라든가 항공주들이 다들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그 외에 뭐 진에어라든가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이 5가지 정도만 좀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중국 제재를 위해서 8월 1일부터 관세를 뭐 전기차에 대해서 100% 하겠다. 뭐 그 외에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를 탄력적으로 좀 더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9월 달이지 않습니까? 9월 달인데 아직까지 뭐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또 대선 주자들 뭐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떠한 뭐 또 시그널을 좀 보여줄지, 어떠한 내용들이 좀 나와줄지를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관세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2차 전지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들이죠. 2차 전지 쪽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공장을 좀 줄이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볼보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하겠다는데 이 부분 또한 폐지했고요. 아무튼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다들 보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뭐라고 그러냐 계획대로 가지 않고 좀 딜레이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2차 전지에 좀 우리가 뭐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좀 관망하면서도 좀 매수점이 오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뭐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3%대 상승세 보일 것 같은데 간밤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모두 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훈풍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변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 10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양 지수가 일자일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데 성공했죠.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훈풍이 이어지면서 양시장 일자일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39%가량 상승하면서 2,545선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4%가량 상승한 716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주가 역시나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9%가량 오르면서 16만 원 선을 지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3%,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현대차까지로 상승 출발 일제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사에 대한 협력 타결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바이오주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5%, 최근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 지속 제기되고 있고요. 금융주들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9%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예상하면서 오늘 시총 1위권을 더 굳건히 다질 것으로 보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래스의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5위권까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0.7%가량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대부분의 종목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9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고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시장 오늘 뭐 상승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장의 활성화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들이 여기저기 좀 상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의 FOMC 금리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금투세와 관련된 국내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도 뭔가 해결되는 기미가 없기 때문에 증시 활성화, 거래 대금이 많아져야 시장이 좀 뭔가 개선되고 올라가는 섹터나 업종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시장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반등해낼 수 있을까요? 양시장 일단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2%대 상승세,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 출발합니다. 0.3%대 67,200원까지 내려갔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5% 내외로 상승하면서 157,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더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0.6% 상승세 나타내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세 나타내는데 에코프로비엠이 1% 넘게, 에코프로도 1.8% 가까이, 엔캠이 지금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 출발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9월 10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2%가량 오르면서 2,54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출발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우선 유가증권 시장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정규장이 시작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최근 3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어제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고요.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지금 관망의 자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그나마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반면 삼성 SDI가 0.5%가량 상승으로 출발, LG화학도 1.7%가량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삼성 SDI가 공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평광필름 사업 부분을 중국에 좀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왔는데 현금 확보,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좀 재편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셀트리온도 0.4%가량 상승 출발했습니다. 반면 완성차 기업들은 다소 아쉬운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도 1%가량 오르면서 우선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 금융, 증권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보험 관련된 기업들은 어제여서 오늘도 조금은 경계감이 짙어진 모습이고요. 하락으로 출발된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의 반등을 이끌었던 건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이 0.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0.3%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ST팜의 상승력이 오늘 굉장히 눈에 띕니다.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는데요. 올리고당 핵산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와 함께 API와 관련된 기술력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어제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그룹즈 일제히 상승 출발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엔캠이 4%가량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5위를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엔캠과 클래시스의 5위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오늘도 종가는 어떻게 체결될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한 상승에 힘입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1.7%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도 오늘도 여전히 좋습니다. 0.9%가량의 업종 상승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도 0.8%, 유통상사 0.5%, 철강금속도 상승하면서 오늘 경기 민감주들도 좀 반응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룹지주와 음식료 저 PBR 관련 기업들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시장이 이제 반등하면서 출발을 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시장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1%대, 코스닥 0.6% 가까이 상승 출발했는데 자, 수급 상황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 기관은 시장에 아직 사인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에서 1,000억 원 넘게 장 초반 지금 6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400억 원 가까이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도 역시 4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만이 58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40원대 위로 올라왔죠. 1,342원대로 출발하면서 지금 1,344원까지 원달러 환율은 다시 또 조금 더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눌 텐데 자, 외국인이 좀처럼 매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만약에 어제장에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낙폭과대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우리 시장 오후장에 선반영이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따른 상승 효과를 오늘은 일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도 매물 부담이 많죠.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등이 뭐 3%든 5%든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빠르게 이제 올라오기보다는 천천히 매물을 소화하면서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네, 이쪽으로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아이폰 16 공개가 있었는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특별한 건 없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관련된 종목들 뭐 BH라든지 LG 이노텍 오늘장 한 3% 이상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아이폰이 이제 최초로 AI를 적용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판매 자체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련된 부품 종목군들이 바닥을 잡는 시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기회가 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가 약간은 좀 혼조 양상을 띠고 있다가 하락 종목들이 좀 더 많아지는 형국인데 지금 의약품 업종 지수는 1% 넘게 일단 상승하기는 합니다. 한미약품이 6%, 네, 신규 비만 치료제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녹십자 최근에 좀 주목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유한양행 조정 이후에 저가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확실히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운수창고 업종도 0.7% 강세입니다. KCTC 어제 시간 외의 상승을 오늘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페노션과 흥하해운, 해운주도 1%대 반등입니다. 해운주도 실적 기대감 대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빠르진 않더라도 완만한 반등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항공과 에어 부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항공주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 소폭 상승했다가 지금 보합인데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화학주가 올라오는 것은 역시 화장품주가 오늘 강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치환불이라든지 한국콜마, 화장품 OEM 업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뭐 저가 화장품 생산하는 업체들 전체적으로 수출 개선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유통주와 증권주, 이제 저 PBR을 가진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반면에 IT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5% 넘게 상승하면서 98만 원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100만 원 도전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엔캠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이 본격 경영에 복귀하면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겠다, 이것을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관련 종목들도 오랜만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세를 조금 보여주고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어제 우리가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줬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움직임들은 보시게 되면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다들 조금씩 좀 밀리는 분위기긴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 매수가 좀 전환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지금 이제 선물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물 쪽 시장 쪽도 마찬가지고 매도세가 지금 현재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매도 물량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아니면 그 하단에 있는 소재 부분 장비 쪽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아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약품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젯바운드라든가 위고비라든가 지금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죠. 근 손실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헬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근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면 한미약품 쪽에서 그러한 제품들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와 이제 차별화되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미약품 지금 단기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데 이런 부분들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2030년까지도 지금 현재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움직임들 좀 너무 좋다. 그리고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어제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 관련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에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5% 정도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좀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대선 트럼프와 이제 해리스 간에 또 TV 토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또 제약바이오 쪽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들이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같은 게 또 화장품 쪽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아메리퍼시픽이 다이소에도 납품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왔죠. 그동안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저가형 화장품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한 이제 점유율을 좀 더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대형주들도 슬금슬금 좀 상승 분위기로 좀 전환되는 흐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메리퍼시픽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역시 오늘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힘을 더 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하라는 목적 때문에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었는데 생물보안법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여기에 안보에 우려되는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이런 중국의 5개 바이오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자들이 검색하고 찾아보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종목 업종 이야기 고은변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섹터는요, 마리화나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마초의 강경론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세 이상에는 기호용 대마를 사용하는 것을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중도표의 표심을 좀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해리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마리화나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오늘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한 검색 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바이오 보험법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국내 증시에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 오늘 탄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많죠. 주가가 3개월간 큰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을 받은 만큼 가격적인 매력도
모두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저가 매수세가 오늘도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검색빈도 오늘 뜨겁습니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부 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을 하겠다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좀 포각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조선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이폰 신작이 발표된 뒤에 아이폰 섹터를 향해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 자체로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란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를 보게 된다면요. 동전주인 벨셀이 30%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별다른 이슈가 포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는 시간 외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제도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GPCR 지분을 취득했고 신약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네온테크 28%가량의 강한 상승 MLCC 관련 기업이고요. DYD 같은 경우에도 20%가량의 오름세가 나옵니다. DYD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으로 엮여 있고요. 화장품 모멘텀까지 최근에 다시금 좀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오가닉 코스메틱도 두 자릿대 강세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관련 기업인 루닛도 오늘 1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게요. 남양유업이 10%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과 매입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는 시간에부터 부각을 받았고 결국에는 오늘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바이오 9% 이상의 강한 상승, 마리아나 관련 기업으로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우선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마리화나 관련 기업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와 우리바이오가 1, 2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밤에 미국의 첫 대선 토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토론이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마리화나 관련 기업으로의 관심은 오늘 좀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데즈 컴파인 품절주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증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코데즈 컴파인으로 지금 한 4거래일간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네온테크 거래량 실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고 역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에서 공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로 대마초가 역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면서 양시장이 좀 하락으로 전환되고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은진 팀장님과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올라오면 바로바로 좀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역시 이제 기존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는 여전히 좀 살아있고 낙폭과대 섹터도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이는데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역시 바이오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ENCL부터 한번 볼 텐데요. 현재 15% 정도 급등권입니다. 홍콩의 루시바이오텍을 통해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아시아 6개국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 금액은 1,950만 달러의 로열티가 좀 추가가 되는 구조고요. 제약바이오주가 아무래도 시장을 계속해서 이끄는 상황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죠. 대형주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또 새롭게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는 모습이고 ENCL처럼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좀 튀어 올라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시장이 반등을 추세적으로 한다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주가 꺾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수급이 쏠렸던 섹터로 더더욱 이슈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신약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좋은 종목군들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개별 이슈 있는 종목 남양유업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사주 소각 그리고 액면 분할 결정이 있었습니다. 소각 규모를 보면 4만 주 정도, 금액으로는 231억 원,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액면가도 5,000원에서 500원으로 10대 1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환원 자체는 아주 좋은데 실적이 안 나오죠. 실적이 언제 개선될지 아직까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받쳐주면 추세적인 상승을 할 텐데 주주환원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건 단기 매도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요. 바닥권에서 실적이 전환되는 모습이 있다면 거기서 주주환원의 시너지가 같이 돌아갈 겁니다. 아무리 주주환원이 좋더라도 실적이 우선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HL 만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데 전기차 관련주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컸었던 전기차 부품주, 만도라든지 한원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도는 이제 전기차 부품 수주 경쟁력을 분명히 보유한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AD, AS가 폭넓게 채용이 좀 확대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에 또 중심에 서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고요. 증설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도 충분히 있어요. 현재 PER 밸류 5배에서 6배 정도까지 내려간 상황이니까 전기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HL 만도도 한번 저희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클래시스가 여전히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비올이나 원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클래시스만 집중이 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LG 이노텍을 포함해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은 오늘 역시 애플의 아이폰 16 공개 이후에 이슈 소멸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박수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일단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형성되고 있고 반도체 쪽에 아직까지는 좀 매도가 좀 나와주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외에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도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 수혜주들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화성 같은 게 지금 이제 12%나 상승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틀 연속으로 계속해서 조정받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늘 하루로 이제 1일 천안을 끝날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야 될 시점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쟁은 상당히 좀 치열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삼성 SDI가 좀 빠르게 좀 더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들이 좀 단기간에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고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좀 강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현재 6%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 LS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진전기라든가 재룡전기라든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들, 장중의 움직임들도 한번 좀 기대하면서 좀 계속해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들도 조금씩 크게는 안 움직이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1.3%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에 100%를 올해 목표로 했던 수주 물량의 100%를 넘겼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해군 MRO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조선주들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반도체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들의 움직임들이 그나마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이 되었든 간에 일단 좀 상승 전환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번 주에 또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따지고 보면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과거에 비하면은 옵션 만기일 때가 오히려 변화가 더 크다라고 좀 최근에 제가 많이 느꼈고요. 오히려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오히려 좀 편안하게 좀 흘러가는 움직임이어서 그러니까 롤오버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그리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뭐 추석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좀 변화를 보여주게 되면 그래도 좀 해피엔딩으로 좀 끝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시장을 좀 체크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이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보합권 수준, 코스닥은 상승 전환, 강보합권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오효진 팀장님께 마지막 키포인트를 좀 부탁드려야 될 텐데 어제 어쨌든 하락을 멈추면서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700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봐야 될까요?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습니까? 네, 뭐 바닥이라고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위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나타나는 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지정 확정 리스크 악재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악재들을 다 감안을 해도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 장기적으로 저렴한 위치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더더욱 주목해야 되는 게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적 대비 확연한 저평가 영역에 있는 뭐 반도체주라든지 완성차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뭐 모아가거나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히 반등장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서히 반격을 준비할 시간, 종목들을 잘 선별해봐야겠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의 키포인트도 궁금한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해줘야지 시장이 좀 살아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는 외국계 계좌를 보게 되면 JP모건 쪽이라든가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조금 지속되는 분위기고요. 뭐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그나마 모건스탠리 쪽에서 순매수로 좀 전환되어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출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전략과 핵심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골라보셨나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 KPS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한전 KPS를 골라주셨는데 어쨌든 지난 7월에 체코 원전 수준 이후에 원전 관련 종목들 꾸준히 그래도 추세 이어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섹터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체코 원전에서 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좀 몽리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UAE 바라카 1호에서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뭐 기대감이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토대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재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KPS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세가 좋습니다. 원전주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한전 KPS가 유난히 이 추세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41,5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좀 공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 7월 18일에 좀 강한 상승이 거래량과 동반되면서 윗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45,000원 선을 1차적으로 잡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7,500원짜리 좀 기술적 장기 이평선 이탈 자리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KPS 원전주 한번 저희 다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선발 종목으로 한전 KPS를 제안해드렸습니다. 원전 관련된 모멘텀들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평가들, 예측들 많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전 KPS 유난히 또 추세가 좋은 종목인데 함께 공략해보시면서 45,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이슈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떠한 주제를 다뤄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추석에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8월의 폭락장을 9월 초부터 또 재현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고심 긴 연휴를 앞두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8월의 고용 보고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고용 부분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좀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박사님께서도 고용의 냉각이 확인됐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고용 지표 자체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된 건 아니지만은 네. 지표의 그 추세를 보면 고용의 그 일자리 수 증가의 추세는 점진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수 증가가 14만 2천 개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은 7월 달보다는 좀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4.3에서 4.2%로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지만은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6월과 7월 달에 이미 발표했던 그 일자리 수 증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 크기가 약 한 8만 6천 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7월 달에 당초에는 11만 4천 개 늘어났다고 했던 것이 지금 8만 9천 개로 줄었어요. 10만 개 밑으로 내려왔고 실업률이 약 한 1%, 0.1%포인트 하락했지만은 그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면 4.25%에서 4.22%로 0.03%포인트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실업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14만 2천 개 늘어났다고 했는데 정부 부분을 제외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수는 약 한 11만 8천 개인가요? 12만 개 정도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3개월 평균이 10만 개 늘어나는 것을 하회했다는 거예요. 10만 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거는 거의 뭐 경기 침체 수준을 의미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좀 좋아졌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좀 뜯어서 본다고 하면 노동시장의 추세적인 둔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졸트 보고서라고 있죠. 거기서 보면 구인자 수와 또 실업자 대비 구인자 수 비율이 나오는데 이 후자의 경우 실업자 대비 구인자 수 비율이 약 한 1.2에서 1.1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전에 보면 이것이 1.2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보다 좀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구인 건수는 좀 감소하고 또 실업률은 증가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네. 구인자 수가 줄고 실업률이 여태까지는 안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구인자 수가 줄어들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트리거 포인트에 와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은 일자리 수 증가가 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인자 수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째 주에 불안한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노동에 대한 이야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참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물가는 좀 그래도 잡히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물가는 추세적으로 이것도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도 추세적으로 좀 둔화가 되어 있고 물가도 추세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연준이 물가와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리스크가 균형이 있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다가 7월 달에 고용이 확 줄면서 네.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게 깨졌다. 그래서 고용을 더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적어도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의 평가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금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2.6%. 그래서 전월에 2.9에서 좀 내려올 거로 보이고요. 전월 대비 0.2%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 핵심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식품과 에너지원을 제외한 물가는 약 한 3.2%에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의 가격이 좀 상승하고 하락할까요? 예, 지금 네. 에너지 가격이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상품 부분에서의 물가가 계속 이제 둔화되고 있고 특히 핵심 상품 부분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보일 거로 보이고요.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항공 부분, 항공료라고 그럴까요? 네. 비행기 싸기 좀 올라가면서 운송 부분에서의 그 물가 상승이 좀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생산자 물가도 나오죠. PPI도 나오는데 PPI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난달에 7월 달에 2.2%에서 1.7%로 8월 달에는 좀 더 레벨 다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코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2.5에서 2.6인가요? 네. 2.4에서 2.5로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CPI 선행 지표로 뽑히는 PPI 역시나 둔화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가 자체는 안정화에 접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17일부터 진행이 될 FOMC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피벗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게 나타날 것 같은데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과연 몇 BP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몇 BP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세요?
시장 예상은 지금 25bp 하고 25bp, 있죠. 네.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의 둔화 추세가 7월 달 그 FOMC 통화정책 회의를 했을 때보다 상당히 좀 안 좋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월 초와 9월 초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계속 수축 국면에 머문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50bp의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은 또 시장이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5bp로 지금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25bp인데 어쨌든 지금 필요한 50bp가량의 인하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추세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그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bp를 인하했을 때 시장 반응 그리고 50bp를 인하했을 때 정말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해석을 해 시장이 급락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진짜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25bp냐 50bp냐에 대해서 네. 지금 한 달 넘게 우리가 고민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번 나와서 이제 말씀드릴 때 네. 처음에는 25bp가 맞는다고 얘기를 했다가 네. 시장 상황의 변화와 또 고용 지표의 악화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지금은 약간은 50bp 인하가 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bp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25bp 내리면은 환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적어도 생각할 때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가 보다. 네. 그러니까 25bp를 내린다고 하면 아마도 그런 인하폭은 연준이 지금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성장 경로나 인플레이션이 자신들의 그 예측과 맞는다고 즉 연착륙한다는 가정하에서 25bp를 내리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5bp를 인하했을 때는 시장에 안도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50bp를 인하하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까요? 예, 아마도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적어도 50bp라는 인하가 이제 선제적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앞에서 이제 크게 금리를 네. 낮추면서 나중에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인하폭을 조정하면서 경기를 보완하는 그런 어떤 질서 있는 인하라는 또 그런 안심이 된다고 하면 시장은 또 회복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좀 강조드리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bp 인하나 50bp 인하나 이것이 9월 달 회의에서의만의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두 번의 그 정책 결정 회의가 있는데 네. 아마도 10월 달에도 50bp냐 25bp냐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 시장이 트리거 레벨에 들어왔다. 빈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고용 지표와 경기 지표를 보면서 25bp와 50bp를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8월을 더듬어 보자면 기억을 하락의 이유를 만들어서 일부러 좀 시장을 흔들었던 것도 있고 시장이 어떠한 선택을 해도 지속적으로 노이즈는 발생을 할 것이고 불확실성이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준의 선택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이 인하를 한다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지 이 부분도 많이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결정 여부도 좀 촉각에 곤두서 있는데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그 걸림돌, 허들이었던 것이 연준이 과연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느냐의 또 하나의 그 항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50bp든 25bp를 인하한다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러한 걸림돌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뭐 컨퍼런스에서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자체로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을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금리 인하에 우리가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여전히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 가계부채 그리고 뭐 은행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은행이 고려하는 또 다른 그 금융 안정의 이슈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좀 호키시한 그런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10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금리 인하를 좀 예측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 만약에 한국은행이 지금 어쨌든 미국의 금리와 그 금리 역전 차이가 좁혀지는 것이 좀 문제인데 만약에 50bp를 연준에서 인하를 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더라도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격차 자체가.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에 좀 악재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50bp를 연준이 내린다고 하면 네. 뭐 한국은행은 50bp든 연준이 50bp든 25bp를 내리든 25bp로 갈 거예요. 0.25%. 근데 중요한 것은 50bp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하면 네. 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달러 약세에 의한 엔화 강세 그리고 엔화 강세가 지난 8월과 9월 초에 있었던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왔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흔들려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또 원화와 엔화가 같이 또 동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따라서 강세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수출주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우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긴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야 되는지 좀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네. 것은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안 좋아하실 얘기죠. 좀 뭐 네. 경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나오면 현금성 자산 비중을 높이고 주식 비중을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우리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봤을 때 8월과 9월 달에 시장의 성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시장을 많이 보는데 그 지금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에 대선이 있으면 이 기간이 8, 9월이 아니라 10월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호흡을 좀 길게 잡아서 이렇게 좀 현금성 자산 비중을 늘리든지 아니면 좀 위험도를 좀 낮추는 그래서 경기 방어주나 아니면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또 뭐 주주 환원주에 네. 영향을 받는 그런 주식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재철 박사와 함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 대금, 거래량 자체도 활성화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요.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오늘 시장 저희 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